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3년 버블의 경부 속 한국 부동산의 현황과 미래라고 표현하셨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정부가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에서 좀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한 80% 이상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영끌에서 뭐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뿐이 아니라 심하면 갭투자가 좀 성행했을 때는 그 영끌해가지고 마통까지 끊어가지고 투자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물건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은 버티고 있을지 모르지만 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금리가 재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이 변곡점입니다. 12월 지나서 1월부터는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겠죠. 모든 은행들이. 그럼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8월, 9월, 미국도 9월, 11월, 이제 12월까지 세 번의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느꼈던 금리 인상이 9월 정도에 조금 느껴가지고 뭐 영꿀 곡소리가 나왔지만 다음 내년 1월엔 더 심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버티기 힘든 수익까지 해당되는 가구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가구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아, 내가 과연 1, 2년 갔을 때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지금도 못 버티는 상황이라면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매매가 잘 안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3개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경매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경매 처리가 되고 나서 감정 매기고 나오는데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다 해보면 이미 9월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으니까 계산해보면 내년 3, 4, 5월부터는 경매 물건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이 나오는 시장에서 과연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투매가 벌어지는 건데, 그럼 그 기간은 제가 볼 때 1년 간다고 보면, 그러면 벌써 내년 3월에 나와서 1년 가면은 후년 3월이 되니까 벌써 2년이 흐르잖아요. 2년 가까이. 그리고 그 여진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최소한 3년을 간다라고 보는 게 조금 예측 가능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면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아시겠지만 연말하고 내년에 분양 물량이 또 많습니다. 그 일부 지역에 입주 물량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와중에 물건이 나오게 되면 하락 효과는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분양하던 현장이 PF 구제 대책이 나왔지만 PF 구제 대상이 안 되는 현장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현장들은 다시 가격을 하락해서 거래가 되겠죠. 경매도 뭐든. 그럼 그 가격이 시장의 어떤 균형 가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가격들도 하방을 받게 되죠. 압력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의 추세가 이어지는 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도 느끼듯이 아, 최소한 암만 짧아도 1년, 짧으면 2년, 아, 3년은 가겠구나라는 통상적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이 금리를 멈춘다. 멈춘다고 바로 금리 인하 안 합니다. 미국에 12번 정도의 큰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9번에서 10번이 6개월에서 1년 뒤부터 금리를 내립니다. 그것도 지금 3%에서 미국은 0.5에서 0.3 갖고 시중금리를 따지면 3%에서 지금 7% 두 배가 된 건데 그게 7%에서 뭐 3% 다시 안 내려오고 다시 3% 오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시면 아, 금리가 딱 멈추면 미국의 연준 금융당국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물가가 다시 리바운딩, 다시 뛰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완벽하다고 느꼈을 때 금리를 0.25나 0.5 이렇게 스텝 바이로 내리게 됩니다. 갑자기 2%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지 멈추면 반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미국 경제 역사를 다 보시기 힘들지만 제 말을 믿으신다라면 아, 6개월에서 1년은 금리가 딱 멈춘 상태에서도 가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잡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내리는데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내린다. 그럼 계산하면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 기간을 좀 유추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좀 온당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집값 하락폭이 커서 곡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떨어지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따질 때 5천만인데 가구 수로는 2,180만이고 현재 영끌한 세대들을 2020년부터 폭발적이었는데 물론 2019년, 18년도 좀 있었죠. 종합해 보면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 17년에 사신 분들은 지금 폭락을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까지는 아니거든요. 2배 이상 올린 적이 많기 때문에 50%가 내려가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다만 2020년, 21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서울의 예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도에 한 9만 5천에서 7천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작년에 4만 5천에서 7천 개가 됐습니다. 덧셈해 보시면 13만에서 14만 정도 됩니다. 14만 중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그 영끌 있지 않습니까? 영끌 세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30%다, 40%다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는 30% 봐주면 되겠죠. 2030 세대가. 그럼 30% 잡으면 14만에 얼마입니까? 4만 2천 나옵니다. 곱하시면. 4만 2천 가구 중에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금수저로 인해서 집을 사신 분도 있고 영끌이더라도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나 은행에 다니시는 분, 고위 전문직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몇십만 명입니다. 그 중에 5천명, 만 명이 그걸 안 샀을까요? 이런 거 계산해주면 4만 중에 2만에서 2만 5천은 능력이 되는 영끌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모모은행, 무슨 금융기관, 또 공제조합 이런 데들 있잖아요. 좋은 직장, 쉽게 말하면. 좋은 직장에서는 사내대출이 있는데요. 사내대출이 금리가 1%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단톡방에서 사내 그런 기업들에서 야, 지금 투자하면 언제 해? 갭 투자 비용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단톡방에서 빨리빨리 서로서로 하라고 부추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가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4만 2천 개 중에 서울에서 그러면 50에서 70%는 사실 그분들이 샀다고 봐야죠. 나머지는 젊은 대학생까지 투자를 했으니까 대학생이라든지 돈은 많지는 않지만 영끌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짧은 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겠다 해서 좀 투기성 요소를 가진 분들이 제가 볼 때 30%는 된다고 봐요. 많이 잡으면 5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만 세대 아닙니까? 2년 동안 산 사람이, 힘든 사람이 2만 세대가 서울이라고 가정하면 전국으로 하면 몇 세대인가요? 7만에서 8만 세대 되겠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180만 가구 중에 7만, 8만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그분들 빼고, 어렵다는 분 빼고, 그러면 무주택자가 대한민국에 지금 40 몇 프로고, 서울은 50%가 무주택자예요. 그럼 1주택자가 또 있잖아요. 그 다주택자 빼고, 영끌 한 분 몇만 빼고 하면 거의 1,700, 1,800만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뭐 피해를 보상해줘야 돼요? 손실을.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은 냉정하게 자본주의 논리의 자유와 자본경제에 원래 입각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영끌 세대들에 대한 뭐 곡소리 난다는 기사는 단편적으로 동정론을 유발해서 시장의 어떤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의 어떤 집값 떠받치기에 대한 정책으로 갈 소지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작다 보니 전체 시장의 참여자인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시장에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곡소리 나는 일은 일부 분들은 분명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책임져야겠죠. 그 부분이 국가 경제에 위험할 수준까지 온다라면 그때서 케어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뭐 곡소리 난다 이런 표현들은 좀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영끌은 본인들이 책임지고 일단 다음 경제 위기가 올 수준이다 그랬을 때는 다른 방안으로 뭐 경제 지원책을 쓰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하락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가 있을까요? 매물은 있어도 현 상황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떤 물건들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 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끌 하시거나 또 요새 이제 경제 침체가 오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이 한 번 접으면 다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유지가 되면 지분 처리를 해도 나중에 또 다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매물들이 일단 나오기 시작하고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사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자금 유동성을 위해서 집을 파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끌 세대분 중에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쓴 분들 이분들이 이제 또 물건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이제 하방률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경제 침체가 오면 그 현상이 좀 가속화될 것이고 경매 물건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어떤 침체가 여러분들 특히 2030 세대분들이 처음 겪어보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신 경우에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는데 3억짜리인데 전세가 2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억인데 마통을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1억까지는 안 되지만 자기 5천하고 뭐 해가지고 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3천만 원을 목돈을 하려면은 3천을 더 빌려야 되는데 3천만 원이 지금 1금융권에서 잘 대출이 안 되니까 2금융권 가서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13%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그 이자와 원금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치하고서 이자만 내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 그 부담액을 계산해 보시면 이 하락 기간이 1년일 경우 2년일 경우 막 계산이 나오잖아요. 돈이. 그거하고 집값이 내려가는 속도나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하락이 더 되겠죠. 이런 걸 좀 예측하셔야 됩니다. 예측하시고서 시장에 대처하셔야지 막연하게 일부 분들이 정말 무책임하게 무조건 들고 가라 버텨라 이러는데 책임지지 못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 중에 2006년 7년 미친 집값일 때 개포동 지역에 집을 투자를 하고 또 청계산 일대 무슨 개발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그 막 호황 일대죠. 그 상가는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활성화 정책 때 그때 겨우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07년부터 2015년 몇 년인가요? 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돈이 묶여가지고 버티느라고 정말 뭐 병날 정도였습니다. 8년이 여러분 짧은 기간인가요? 그 시간에 그거 버티고 이자 내고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돈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긍정론자분들이 말하는 언젠가 오른다. 당연히 오르죠. 안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짜장면도 오르는데. 오르는데 시간의 경기 사이클과 시간의 갭에서 내렸다 올랐다는 주식시장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텀이 긴 거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오판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자산 관리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3, 4년 간다고 가정하면 그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럼 이자만 더 늘어났잖아요. 부담만. 근데 만약에 지금 손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억짜리 집인데 지금 마이너스 3천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3천에 팔면 팔려요. 그러면 3천만 원 손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5억짜리 집이 지금 말씀드린 전세, 역전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어진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내후년 돼서 다시 전세값이 오를 시나리오도 있고 주택가격이 오를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중에 하나. 5억이 4억이 됐어요. 그럼 5천만 원을 손해보고 팔았어도 4억일 때 집을 사면 어떻게 되죠? 세금 빼고 5천만 원 벌잖아요. 그 자체로도. 그러니까 예측을 누가 정확하게 하냐인데 그래서 예측을 하는 방법은 말씀드리면 여러분 연끌 하신 분들이 투자한 지역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 그 지역에 여러분 통계에 들어가시면 소득 분포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거래량도 나오고 그러면 사람이 누가 사고 몇 개 사고 매물 현황도 나와요. 이런 걸 보시면 내가 투자한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시고 매물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